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하고는 좀 달랐어요. 쟁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밤 9시에 비교적 이르게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주 후보자가 5선 의원이지만 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문회 시작하면서 한 발언 한 대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발언할 부분들은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약간 빠져나갈 부분들은 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대체적으로 발언의 톤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톤이 매우 절제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증인이 없는 청문회였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없는 청문회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의 경우에는 역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그 민주화 이후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청문회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청문회 제도가 상당히 형해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후보자의 대답 자체는 상당히 절제된 대답을 했고 또 의혹 제기도 아들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색적인 장면이 추미애 후보가 스카프로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묶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2004년도죠. 본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때 찬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결국 당시에 민주당이었죠. 결국 이제 선거에서 많은 참패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삼보일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무릎이 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은 이후에 상당히 그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추미애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환노위원장 할 때 사실 그때 당의 뜻과 다르게 또 결정을 해서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어제 답변을 쭉 들으면서 이게 논란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검찰에 대한.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왜 민주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게 민주적이란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편으로 보면 권력이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저는 포함이 된다. 특히 지금 최근에 울산 사건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들을 그럼 권력이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될 수가 있는 건 아닌지. 또 하나는 절제된 검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사건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절제하라는 게 왜 절제하라는 것인지 누구에게 절제하라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지금 수사권을 본인이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문제는 문서로 아니라 구두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건 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결국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장해 주면서도 결국 이제 법무장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걸 아무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하겠다? 자,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 걸 어디서 여당 대표 출신인 법무장관이 특히 선거를 앞두면서 뭔가 구두로 하겠다는 것 같으면 무슨 뜻일지. 솔직히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서는 아주 분위기도 검찰 인사가 곧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등등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저는 상당히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됐던 거죠? 근데 청문 보고서가 지금 벌써 20번째 제가 알기로 한번 넘어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2일 날 지금 오늘 해서 2일 날 지금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별로 이제는 이 문제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같지가 않아요. 형해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이제는 자료 안 내는 거, 증인 안 나오는 거, 그다음에 채택 안 되는 거 지금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걸 별로 문제 삼지도 않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정말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이걸 평가하는 자리인데 아니 국회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안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냥 보내라고 내일 휴일인데 1월 1일 날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2일 날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좀 너무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이했던 장면이요. 그 한국당 의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이요.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네, 사실 그 위원장을 하거나요, 또 의장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경향은 본인의 정당 소속이 어디든지 간에 의장의 역할, 위원장의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의장들을 보면은 원래는 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히 공정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좀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저는 윤석열 총장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지검장 수준까지도 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당의 눈치 보지 않고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준권 자체를 언젠가 개헌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검장 수준까지는 네. 의회가 인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이 좀 정말 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꼭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법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적 통제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이 사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조사를 받은 것도 바로 사법방해라고 하는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사건을 조사해야 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 관행들도 이제는 좀 없어져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신년을 맞아서 5천여 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선거사범 사면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이번에 특사가 됐고요.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야권에서 보면은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분 역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이번에 사면이 됐고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사면의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심이 쏠렸었는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제 재판 중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 안 돼서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2017년하고 2017년 12월하고 2018년 2월 두 번 사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요. 지난번하고는 좀 기조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그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치인 사면에 있어서 이제 앞에 자료 화면에도 봤습니다만은 여야의 수적 균형은 상당히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적인 뭐 균형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야당의 경우에는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저 것이고. 화면에서 지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여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2대2라고 네, 얘기할 네, 수 그렇죠. 있겠지요. 네. 그러나 이광재 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친문 친노의 핵심이라는 면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총선에 출마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 사면의 의도가 지난번 사면 같은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을 유일하게 사면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고 그랬다가 본인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안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선거도 보시면 지금 정치인 안 한다고 그랬다가 유일하게 지금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 홍남기 전 지금 부총리죠. 부총리가 아마 출마설이 나오다가 아마 출마 안 하시는 쪽으로 그래요?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뭐 개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여권이 강원도에 딱 국회의원이 2명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선을 겨냥해서 그 강원 지역에 영향이 큰 이광재 전 지사를 출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저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강노현 지금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사실은 이제 18세로 연령이 지금 선거연령이 인하가 돼서 내려져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18세 지금 고등학교생들의 지금 정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마 강노현 지금 교육감이 소속된 단체가 선거 교육을 쭉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를 좀 겨냥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위반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후보 매수 혐의로 사실은 확정이 된 혐의입니다. 자, 그걸 지금 사면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면도 사실 이제 여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문을 솔직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2020년도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나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당 전원회의가 수일간 진행된 것, 나흘간 지금 진행된 게 이게 90년에 김일성 주석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저는 북한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전원위원회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연말까지는 미국을 향해서 결단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뭔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보복을 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압력이 너무 거세다라고 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중국까지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의 많은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와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내심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ICBM 시험이든 아니면 뭐 핵 시험이든 무엇인가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은 결국 상하이 회담,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결정된 소위 쌍중단이라고 하는 거. 핵시험과 ICBM 시험을 금지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대규모 훈련을 중지하는 이 쌍중단을 약속한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어기고 뭔가를 더 하기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중국이랑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유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 약화시키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고 될 것인가 이것도 또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원래 성탄절 지나면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은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닌가 또는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북한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신년사에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그 앞두고 지금 이 전원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거라서요. 저 보니까 오늘 보니까 7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고를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연설을 한 거죠. 거의 보고를 뭐 한다는 게. 필리버스터를 한 것 같은데 7시간 동안 받아쓰기 하려면 아마 밑에 있는 저 간부들은 죽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예전에 보면 전원회의 때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이 노선을 바꿨거든요. 자, 근데 이번 전원회의 때 보면 일단은 이 북미회담이 이제 결렬된 상황에서 뭔가 어떤 자기 중심의 새로운 노선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이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든지 아니면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든지 뭐 이런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새로운 노선에 따라서 아마 자기들의 어떤 무력을 과시하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와 어장령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